안녕하십니까. 자, 행정학 우리 핵심 정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6입니다. 행정 책임과 행정 개혁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60군데죠. 행정학의 60군데 중요한 걸 합니다. 60군데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이것만 잘 활용하면은 만점까지 얼마든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종 비용, 그 다음에 수입은 줄고, 그 다음에 뭐 실업 상태, 그 다음에 경제 공황, 그 다음에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는 뭐 이건 약간 도덕적인 거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요. 공직자 윤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최근에 부패와 관련해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제 시험에 출제될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요. 요게 있고요. 그 다음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인 어떤 이 의무, 공적인 직무 있죠. 공적 직무와 그 다음에 사적인 이익, 사익이죠. 사익이 충돌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어요. 부정척탁 금지법, 김영란법이 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다 들어가는데 어떤 공무원이 안 들어가냐면 지금 국회의원 있죠. 국회의원이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출제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영란법에 또 문제점이 있어요. 김영란법은 이겁니다. 공무원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청탁이 있고 청탁을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게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시 돈을 주는 것과 직무 관련 없이 주는 게 있는데요. 모두 다 처벌하는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거는 뭐냐면 저겁니다. 언론 있죠. 언론사에 이제 주로 이제 데스크라고 그럽니다. 뭐 논설위원회랄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그 뭐 부장 이상 이런 사람들이 돈을 받았을 때 이게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직자윤리법이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공직자윤리법. 이 공직자윤리법은 이번에 이제 LH 공사 있죠. 공사라든가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될 거로 봅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공직자 윤리는 바로 행정윤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공직자 윤리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꼭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행정학에서도 법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랄지 이해충돌 방지법,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에 관한 법, 이런 것이 많이 출제되고 이런 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이 부패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휘슬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휘슬 브라운. 휘슬을 불어준다는 거죠. 이거 내부 고발자인데 문제는 내부 고발자가 나중에 인사고과에서 좌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은 부정을 보고서 참지 못해서 이것을 내부 고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인사 참변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패 유형이 있는데 일단 백색 부패가 있습니다. 백색 부패는 뭐냐면 공익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백색 부패라고 합니다. 이 부패 종류도 백색 부패가 있고 그 다음에 흑색 부패가 있는데, 흑색 부패는 사익에 의해서 이거 뭐냐면 이거죠.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이 사익, 이거와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색 부패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거 시험에 출제될 수 있죠. 자, 회색 부패입니다. 이 회색 부패는 선물을 받았는데 과도한 선물을 받은 경우 있죠. 자, 이번에 뭐 국정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TV조선, 뭔가 진행자, 이런 사람들이
수산물, 가짜 수산물 업자한테 선물을 받아가지고 모두 사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저번에 이번에 출마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의 그 대변인,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변인이 수산물 업자한테 골프채를 받았잖아요. 사실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김영란법에. 아시겠죠? 종전에는 이제 공무원만 됐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언론기관도 포함한다. 근데 언론기관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부장 이 정도 아니면은 데스크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뭐 해설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선물을 받았을 때 사실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가 형법상에서 상당히 까다롭고 경계입니다. 얼마부터가 선물이냐? 일반적으로 우리 판례에서는 3만원 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만원이 넘어가면 뇌물이고 3만원 이하는 선물 내지는 그냥 향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3만원 이하도 여기 처벌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폭넓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윤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책임이죠. 여기 행정책임이라는 개념이 좀 중요해요. 행정책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책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을 뜻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적 책임과 관련해서 객관적 책임성, 즉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관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을 봅니다. 객관적, 즉 외형설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 외형설입니다. 외형설. 우리 행정학 공부할 때는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보고 그 다음에 곧바로 문제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문제 많이 푸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랬죠. 행정학은 이 논문을 갖다가 우리가 집약을 해놓은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행정학의 바다는 태평양보다 더 넓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약 정리로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얼른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은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량이라고 그럽니다. 행정은 뭐 재량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이 일탈이라든가 또 남용될 수가 있어요. 남용. 이런 문제가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절차주의와 그 다음에 책임 완수는 별개다. 이런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행정, 특히 우리 공무원, 공직자가 어떤 윤리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제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또 이론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관리 통제, 그 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또 합니다. 민주적 통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절차적 통제도 있습니다. 절차적 통제는 우리가 뭐 행정법에서 공부합니다만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이것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정책임 파트 6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윤리나 도덕 또는 뭐 약간 정치적인 성격 그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개혁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 리폼 형식이죠. 그래서 구조적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 그 다음에 과정적 방법이 있는데요. 과정적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체계적 흐름, 행정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개혁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 공부할 때 니스카넬의 법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여러 가지 공직자에서 문제가 됐던 걸 공부했었죠.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측면, 여기서 봤을 때는 직무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 충실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직무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뇌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윤리에 일탈하는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공무원이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100만이 넘어가는데 유사 공무원까지 치면 한 150만쯤 돼요. 150만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월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월급은 바로 세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 다면평가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ECD 국가라고 그러죠. OECD 국가에서 이 행정, 특히 이제 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경우에도 상당히 투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전에는
불투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뇌물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투명성, 그 다음에 이 계좌 추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과거에는 무슨 사과 개짝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이랄지 그 다음에 뉴질랜드 있는데요. 우리가 뉴질랜드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뉴질랜드는 공기업 있잖아요. 공기업화가 들어왔는데 책임 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운영기관을 선도해서 이 공직사회의 어떤 윤리를, 그 다음에 공직사회의 문제점, 그 다음에 공직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제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질랜드 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미국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정보예요. 옛날에 미군정 시대, 우리가 1945년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거든요. 그 바로 전에 있었던 기관이 바로 미군정이었어요. 이 미군정, 이것도 저번에 한번 나왔었는데, 미군정에서 가장 신경 썼던 행정에 대한 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나왔었는데, 바로 정보입니다. 정보. 미군은 정보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화 사회에 그 다음에 전자정보를 꿈꾸게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전 행정을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매뉴얼이 말이죠 쫙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요 매뉴얼 간다. 예를 들어서 군사 행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북에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은 데프콘 1, 그다음에 데프콘 2 이런 식으로 갑니다. 모든 게 이제 전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떴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은 남한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오산 비행장이랄지 그다음에 평택에 있는 이함대 사령부 이쪽 해가지고 이함대 사령부죠. 연락해가지고 배가 어느 정도까지 출항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매뉴얼로 돼 있어요. 바로 이걸 전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전자 자료를 모두 갖췄죠. 지금은 다 갖춰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엘렉트릭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전자정부가 출현됐다. 모든 것을 전산화했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도 다 전자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되면 2,000명 넘어간다. 이게 다 통계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별 검사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받고 왔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의료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자정보에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유비쿼터스 정보입니다.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가 개념이 나와요. 유비쿼터스. 행정학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자, 전자정보에서 나온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유비쿼터스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행정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어느 곳에서 가든지 현재 돌아가고 있는 행정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유비쿼터스 시스템입니다. 용어가 나옵니다. 행정학은 용어 싸움이고 그 다음에 용어와 기본 이론을 빨리 끝내고 그냥 문제를 곧바로 해요. 이렇게. 그래야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해녀가 있죠. 제주도에 해녀가 있는데 해녀가 이 물질을 하다가 물질이라고 그러죠. 물질하다가 갑자기 이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통계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물 속에서도 버튼 하나만 눌러도 우리나라 행정체계를 다 알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는 내가 등산하고 있다. 물론 그때는 와이파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든데 어쩌거나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거버먼트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잖아요. 상당히 여러분들 정보화 사회 그러니까 지금 삼성하고 지난번에 LG는 도태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그죠? LG도 상당히 잘 나갔었는데 삼성전자한테 밀려가지고 제 친구들도 LG 있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LG전자에서 1등과 2등 차이도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에 이제 전자정부 사업이 있는데요. 1987년도부터 우리가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뭐 행정개혁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지방행정론을 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요. 지금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우리가 공부할 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뭐냐면 지방행정의 어떤 형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관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자치형, 그 다음에 반자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자치형이 있고요. 완전 자치죠. 우리의 경우는 완전 자치형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이 관치형이 있습니다. 관치형 종전의 관치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반자치형 이렇게 돼 있어요. 반자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돼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종전에는 이걸 하고 싶었어요. 완전 자치를 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바로 이 재정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전국의 재정 자립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한 450개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거의 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어때요?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얻어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쳐도 몇 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인천 같은 경우 지금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공무원에 한 달, 뭐 1년 동안 월급 줄 것이 말이죠. 10개월 그 부채밖에 안 됩니다. 그 돈 가지고. 나머지 2달 월급은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한테 달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인천시장이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일 경우는 문제가 없죠. 지금 집권당이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다 그러면 돈 달라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산시라든가 평택시라든가 이런 데는 또 삼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자립도가 좋죠. 뭐 엄청 큰 소리 치죠. 뭐 평택시장이라든가 아산시장 여긴 뭐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수가 많이 거치니까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이런 경우. 근데 문제가 이제 종전에는 관치였잖아요. 그죠? 관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시도지사를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일종의 뭐 9년제 이런 걸 볼 수 있죠. 한해 9년제 들어보셨죠? 군국제 9년제 이런 겁니다. 중앙에서 관리를 파괴하는 그런 자치제도 이것을 관치라 말이 자치지만 중앙 집권제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반자치제. 그래서 지금 경찰제도 같은 경우도 제주경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이고 저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경찰 가도 이제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이고 국가경찰은 국가공무원입니다. 월급이 달라요. 아무래도 국가직이 월급이 많겠죠. 요즘에는 뭐 행정책임이 하도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자기가 함부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종전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경찰서장이다 아니면 뭐 지방경찰청장이다 큰 소리 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최근에는 무슨 뭐 검사장이랄지 뭐 부장검사랄지 이런 사람들도 골프채 하나만 받아도 구속되는 그런 판국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의 종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주민자치가 있고요. 단체자치다. 이 얘기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인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주민이 있어야죠. 주민. 그죠? 그리고 이제 주민을 커버할 수 있는 단체가 있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을 지방자치단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주민소송할 때 거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 강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통치 양식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주적이라는 얘기죠. 자, 우리 행정학 공부하니까 어떻습니까? 행정학에는 뭐 윤리도 들어가 있고 경제학도 들어가 있고 경영학도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형법도 들어가 있고 모든 법이 다 여기에 이제 용광로처럼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과목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종전의 이론을 많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19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행정학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행정학과가 있었는데 주로 법학과였죠. 법학과에서 행정법, 이렇게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러다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행정법은 어떤 이 레귤러, 그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행정학은 이레귤러죠. 비정규적인 어떤 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 넘어오면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행정학이.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이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기다 별표 5개 치세요. 이 교재는 215페이지쯤 됩니다. 나중에 뭐 교재는 뭐 페이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참 참조해 주시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가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20문제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가 의의가 중요하잖아요. 의의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다 그럼 뭡니까? 어떤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 이것을 주민자치라고 그래요. 자, 주민자치. 주민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성격이에요. 폴리티컬한 성격이고, 그 다음에 단체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 이게 1번 문제입니다. 단체는 법률적 개념이다. 자, 이것은 정치적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률적 개념인데, 요거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알았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추구합니다. 반면에 이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그죠? 지금 지방분권 해가지고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또 선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번에 안산시장인가 누가 아마 이번에 구속됐을 거예요. 아마 구속돼가지고 벌금 150만 원이죠. 벌금 150만 원이면 당선 무효란 말이에요.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이 단체장을 뽑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나쁜 일에 커미션 같은 게 많습니다. 뇌물을 받고 서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관치 행정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항안이 있습니다. 선거 자금 공선법에 의해서 공직자선거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사항안이 있는데 그걸 1원이라도 넘어가면 구속되고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1원은 아니고 한 1000만 원 넘어가더라도 뭐 80, 100만 원 이하면은 뭐 당선이 유효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구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당의 구역 주민을 다 구속하겠죠. 다른 자치는 구속하지 않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로 뛰는 정치 말씀드렸잖아요. 종전에는 투표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사 간다는 거죠. 요즘에 이런 게 많죠. 좀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안산시하고 수원시가 이렇습니다. 종전에는 안산시가 되게 커졌었어요. 그런데 점점 어디로 많이 이사 갑니까? 수원시로 많이 이사 가죠. 그래서 수원시가 인구가 지금 110만인가 됐을 거예요. 안산시는 인구가 줄었어요. 100만쯤 거의 됐었는데 지금 80만 손으로 줄었죠. 그래서 안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발로 뛰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거 뭐냐면 주민자치는 주민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겠죠. 반면에 단체자치는 뭡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로 이 관계, 조화, 어떤 뭐 반대,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어떤 범위, 카테고리죠. 이 범주가 단체자치보다는 더 넓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 정리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주민자치는 독립세예요. 그 다음에 단체자치는 부가세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